자, 지금 현재 이번에 챕터는 여기 손익계산서 여기가 이제 우리 제목이에요. 우리 챕터 제목이 제2강 02는 재무제표고 아까 01 재무상태표. 일단 다음 시간이 손익계산서. 지금까지 뭐 크게 어렵고 그러진 않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전 수업 문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바로 보이죠? 이 학습 효과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그렇죠. 정답은 1번.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문제를 읽고 답을 딱 만났어요. 조금 읽는 편이에요? 아니면 바로 다음 문제 갑니까? 저는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냐면 읽다 보면 답이 바뀌어. 확실하게 답이다 싶으면 일단 찍고 넘어갔다가 시간 남으면 돌아와서 나머지를 검토합니다. 자격증 많이 딴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읽다가 답이 바뀌어. 헷갈려. 그럼 다음 문제 가기 어려워. 가야 돼. 이해가시죠? 이제 읽어보자고요. 그래도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오케이. 자, 3번. 유동은 당좌 재고로 구분한다. 오케이. 4번. 자본금은 5가지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세워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맞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는 답 읽을 필요 없겠죠?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답은 또 보이죠? 조금 용어는 조금 다르게 나왔지만 답은 보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푸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동그라미 치고 여기 동그라미 치고 이거 아는 거니까 자산은 유동, 비유동, 부채도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오케이. 자산은 현금화가 큰 또는 빠른 유동성이 큰 현금화가 빠른이 맞는 말이죠.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재한다. 유동성, 배열의 법칙. 맞는 말. 4번 먼저 볼게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면 국민보통예금이든 농협보통예금이든 뭐 안 중요하고 보통예금이라는 성격만 있다라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해야 된다? 통합해서 표시한다. 이게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이고. 그럼 정답은 이제 3번인데 상환기간이 빠른 게 현금화가 빠른 것처럼 상환기간이 빠른 것이 먼저 위에 적혀있고 상환기간이 늦은 것들이 좀 밑에 적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뭐 씩씩씩 지나가네요. 이렇게 손익계산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의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일정 시 점이었습니다. 이게 점. 빡 찍었죠. 맞아. 점 찍듯이 그냥 딱 찍었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중요한 게 일정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이 글자도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경영, 성과. 이 단어는 그냥 제목에서 그냥 볼 수 있는 단어지만 이 제목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과 경영 성과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발의정자 거꾸로 이제 복습이에요. 오른자 거꾸로 그림을 그렸고 오른쪽 여기를 뭐라고 했죠 우리가? 수익. 여기는 비용. 요는 이익이라고 하지 말고 는 이익. 아시겠죠?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는 이익.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부도는 6개월 이런 식으로 봉사료는 5% 이런 식으로 한글과 숫자를 같이 외우듯이 이렇게 사업소득 3% 이런 식으로 사업소득은 몇 프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3%가 한 단어다 생각하고 외우시는 게 좋다는 그런 느낌. 이해가시죠? 얘는 는 이익.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글자는 무조건 는이에요. 는. 그렇게 가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손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글자와 이 글자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손익계산서의 손이 요 손자예요. 로스라는 뜻이고, 이익이라는 개념이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손익계산서, 손익.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익은 뭐 한 거? 번 돈. 얘는 쓴 돈. 이해가죠? 벌고, 쓸고, 나머지를 이익이라고 한다. 대자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인데요.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 문제는 나와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강사님들은 요거를 좀 달달달 외우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싫어하는 학습법 중에 하나가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달달달 외우는 거. 근데 얘는 방법이 없어요. 원가액의 정도면 안 외우고 뭐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얘는 제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좀 외워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 많이 봐야 돼. 이해가죠? 우리 학창 시절에 빽빽이 기억나요? 빽빽이. 또 영어 단어 배울 때 한 장을 가득 채우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몇 번을 좀 써보면 얘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는 첫 번째, 매출액. 쉽게 이야기해서 고객에게 물건 판 금액을 매출액이라고 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첫 번째 비용이라고 합니다. 통상 첫 번째 비용. 얘를 팔기 위해서 처음에 딱 사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 원가다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는 나중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파트가 들어가면 원가 회계라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업종들은 매출 원가 계약, 즉 원가 명세서가 필요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와서 그냥 파는 형식이기 때문에 원가 명세서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세 계산할 때 원가 명세서를 써야 되는 업종이 있고 쓰지 않아도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일단 원가의 개념은 일단은 조금 있다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글자를 세 가지를 가리면, 요게 세 가지를 딱 가리면 는 이익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는 하면 매출 총 수익이 아니라 매출 총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매출 총 이익. 근데 이 총의 의미는 이제 토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토탈. 여기도 이익이 있고,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있겠지만, 이익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이익을 다 머금고 있다고 해서 매출 총 이익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밑에 이익과 밑에 이익과 밑에 이익이 점점 뿌려지는데, 이익이 뿌려지기 전에 모여져 있는 애들, 그래서 얘를 매출 총이익.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하나는 무슨 비죠?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내가 오늘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껌을 파는 업을 하면 껌을 사오는 가격은 원가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백종훈이가 보면 뭐 칼국수 집에 가면 이 원가 얼마니 그게 원가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얘를 내가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도 좀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택배 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본인은 택배비도 들겠죠. 판매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을 판매비라고 합니다. 구분이 다르죠. 원가와 판매비는 다른 이야기죠. 근데 판매하기 위해서 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얘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죠. 또 몇 개인지 세워야 되죠. 그리고 직원에게 관리도 맡기셔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와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요플레 이런 거라고 하면 적정한 온도에 또 맞춰서 보관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관리비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통상적인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관리비는 급여입니다. 급여. 직원 급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판매비는 이제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오인하시면 돼요. 사올 때, 지금 내가 얘를 사오잖아요. 이해가죠? 사올 때 택배비 들겠죠. 그리고 얘를 팔 때 택배비 들겠죠. 사올 때 택배비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요. 오해하시면 돼요. 판매할 때 들어가는 택배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요. 사올 때는 원가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회계는
나중에 학습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액면상으로는 택배 아저씨한테 돈 준 거잖아요. 사올 때 착불이면 내가 돈 줬을 거고 판매할 때 착불이라는 건 뭐라죠? 내가 미리 줄 수 있죠. 미리 딱 돈 주면 그것도 택배 아저씨가 준 건데 회계 처리는 완전히 달라요. 개념은 이해하셨죠? 개념은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원가를 잘못 따지면 버는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게 배민 이런 거 유행하죠, 맞죠? 내가 고객한테 잡채를 팔았는데, 잡채밥을 팔았는데, 뭐 10,000원을 받았어. 근데 그게 원가가 얼마고, 맞죠? 판매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이 뭐 배달비, 요즘 배달비는 이제 고객이 내니까, 그리고 뭐 배민에 줬던 수수료, 또 어디 수수료, 또 카드로 긁었으면 카드 수수료, 다 따져보면 돈은 들어왔는데 남는 게 없다. 그게 뭐냐면, 이게 계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까지를 두 군데를 빼고 나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근데 이가 글자가 너무 기니까 실무에서는 판관비라고 씁니다. 실무에 가면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잘 안 해요. 판관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여기는 좀 뭐 비슷한 별로 안 보이는데 따가 뭔지 아십니까? 큰일 났다. 지금 따 모르면 안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 배우는 거예요. 커피숍에 가서 따주세요 하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중에 나 그 소리, 그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문화가 이만큼 바뀌었구나. 바닐라 라떼. 요즘 더 들어갔는데 이 이야기도 이미 옛날 이야기야. 더 옛날 이야기고. 어쨌든 이때부터 단축 언어는 시작됐습니다.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판관비. 판관비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축약됐던 단어입니다. 얘를 빼고 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업이익이라고. 영업이익. 들어보셨죠? 뉴스에 보면 삼성전자의 매출 총이익이 얼마이고 영업이익이 얼마이고 당기순이익이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제 손익계산서 흐름을 아는 사람은 매출 총이익은 원가 뺀 나머지고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당기순이익 여기 있습니다. 빼고 또 빼고 해서 당기순이익을 이제 통상 어떤 느낌이냐면 주주들이 가져가는 돈. 실제적으로 이제 남은 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렇게 경영 성과를 발표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매출 총이익이 얼마이고 영업이익이 얼마이고 영업이익이라는 거를 모른다면 대체 그래서 얼마를 먹었다는 거야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두 가지를 뺀 거예요. 매출 원가도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빼고 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라 했어요? 급여가 가장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건 뭐 통상 많이 없는 게 원칙이겠죠. 회사에 관련되지 않은 이런 게. 그럼 요거까지는 따지고 보면 영업 내 이익이죠. 여기는 영업 내 이익이고 여기가 영업 외 수익 영업이요.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접대비는 여기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갈까요? 접대비가 뭔지 아시겠죠?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접대비는 이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하면 영업이익이 좋아지나요? 좋아집니다. 진짜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과도한 접대를 근절시키고자 접대비는 1년에 한도 금액이 전제해요. 실제적으로 내 거래처인 문서연 씨에게 우리 회사 컴퓨터를 판매하기 위해서 내가 꽃다발을 줬어. 아무래도 나한테 컴퓨터를 살 경향이 높겠지. 근데 꽃 알레르기가 있어. 싫어하겠지. 접대비라는 개념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쳐요. 그 말은 여기 들어가요. 이해가시죠? 기부금은 영업하고 상관이 없다고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빠지고 이자 비용도 좀 따지고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으로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러 재무제표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그렇다고 보고 영업의 수익은 특히 없겠죠. 우리 학원에서 영업의 수익이라 한다면 뭐 강의실 대여료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뭐 강의실 대여도
안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화하시는 그런 학원들도 있죠. 그런 데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뺀 나머지를 법인세 등 차감전. 등이라는 말은 법인세도 있고 법인 지방소득세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등을 차감하기 전에 있는 순이익이다. 자, 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 글자를 가리면 는 이익이 되고 여기도 여기 이렇게 가로를 하게 되면 는 이익이 되죠. 이익의 개념은 결과물입니다. 는 이익. 그래서 법인세 등 차감 전 순이익에서 드디어 법인세 등을 내죠. 법인세도 내고 법인 지방소득세 내고 그리고 나면 마지막 당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 떨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는 이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항목이 이제 손익계산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재무제표로 봤을 때 영업의 수익 쪽에서는 그 우리 회사에 있는 비품들이 있죠. 이렇게 갖고 있다 책상 팔고 컴퓨터 팔고 이렇게 생겼던 그런 이익하고 임대료 이제 공간을 좀 빌려준다든지 해서 생긴 뭐 그런 찾기가 좀 힘들고요. 대부분 이제 여기에 있는 주요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 는이익, 이제 결과물이 네 가지가 있고 매출 원가는 통상 누구와의 거래에서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첫 번째 거래처 판매비와 관리비는 택배 아저씨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직원급여. 그 다음 영업의 비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놈이 이자 비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은행에서 보통 이자고 법인세는 누가 먹죠? 국가가 먹죠. 그래서 통상 마지막에 국가가 먹고 그 다음 남아있는 당기순이익을 이제 누가 가져가냐면 주주가 가져가게 되어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네모난 박스 한번 채워보세요.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씩 있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하나씩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런 단어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저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런 거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 기본 구조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기본 구조를 외우는 방법은 자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빽빽이라고 표현하듯이 한 10번 정도 써보는 것도 좋고 오늘 당장 여러 번 쓰는 것보다 한 번 쓰고 또 한 번 쓰고 내일 쓰고 모레 쓰고 뭐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묻어갈 겁니다. 얘네 또 시험에 나오느냐?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매출액 얼마 나오고요. 매출 원가에 대한 계정 과목이 나와요.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계정 과목이 나와요. 계정 과목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항목이 나온다. 항목, 계정 과목, 항목이 나오고 그 항목, 여기 항목도 내놓고 이 항목과 이 항목이 이제 헷갈려요. 아까 접대비는 여기 들어가고 기부금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영업이익이 얼마냐고 물어요. 그럼 영업이익이 얼마냐고 물으면 얘네들은 더 빼면 안 되지. 이해 가시죠?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손익계산서가 이제 이런 모양을 띠고 있고요. 여러분들 책 이제 320페이지 정도에 가면 이런 손익계산서가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하는 거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손익계산서는 이제 이런 모양을 띄진 않죠.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모양을 띄워서 띄진 않죠. 이런 모양을 띄지 않고 이렇게 일자식으로 나열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얘가 매출액입니다. 얘가 매출액. 얘가 매출액이 되고 얘가 매출원가가 되고 그다음 얘가 매출총 얘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고 얘가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빼고 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면 당기 순이익이 된다.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손익계산서의 구조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보면 얘가 아까 기업명 우리 재무상태표랑 모양이 똑같죠.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가 기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일정 기간, 여기는 단위죠.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통화, 즉 내가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매출액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상품 매출이라는 놈이 존재를 하고 하나는 제품 매출이라고 존재를 하고 있는데 상품 매출은 0이고 제품 매출은 436400000이네요. 이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계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이 계산 과정이 되고 여기에 있는 놈이 뭐라고요?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결과. 그래서 계산 과정은 A라는 놈이 있고 이제 B라는 놈이 있는데 얘의 결과는 A 플러스 B가 결과물이 되는 거죠. 자, 매출원가 부분은 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거니까 T계정이라는 놈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T계정. T계정이라는 놈은 저로 말하면 거부했습니다. 제가 싫어했다고. T계정 자체를 싫어했다고. 싫어해서 뭐 T계정으로 말라 해.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했더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T계정을 모르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T계정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T계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새우깡을 판매하는 업입니다. 새우깡을 판매하는데 어제 팔고 남은 놈. 자, 어제 팔고 남은 애가 남은 새우깡이 몇 개냐면 남은 새우깡이 2개예요. 지금 약간 접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상상 좀 하세요. 오늘 구매한 거, 오늘 산 것이 새우깡이 몇 개냐면 8개예요. 지금 상상하고 계시죠? 질문. 창고에는 몇 개가 있을까? 창고에는 새우깡이 몇 개가 있을까? 2개가 있었고 8개를 사왔으니까 10개가 있죠. 맞죠? 자, 여기 10개를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또 다른 질문. 판매 가능한 새우깡은 몇 개죠? 그것도 10개죠. 지금 질문을 제가 2가지로 했어요. 창고에 있는 새우깡은 몇 개인가? 라고 했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판매 가능한 새우깡은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답도 똑같죠? 답은 10개입니다. 그 다음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다 팔고, 창고에 가서, 남은 새우깡이 몇 개인지를 봤더니, 남은 새우깡은 4개예요. 접수됐습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몇 개 팔렸을까요? 6개가 팔렸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셨냐면 처음에 2개 더하기 8개를 해서 빼기 4개를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값이 6개가 나죠. 이걸 회계용어로 바꿔볼게요. 회계용어로. 어제 팔고 남은 이거를 회계용어로 기초라고 합니다. 오늘 산 것을 다른 말로 단기 매입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기라고 할게요. 단기 매입인데 단기라고 그냥 기초 단기. 남은 새우깡을 뭐라고 하냐면 기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색하진 않죠. 자, 기초는 어제 팔고 오늘 시작할 때 창고에 들어가 있던 놈이고, 여기 있는 8개는 오늘 사온 것이고요. 그
그 다음 기말에 남은 놈은 4개예요. 얘를 한글로 바꿔볼게요. 2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초라고 하죠. 맞습니까? 8개를 뭐라고 하죠? 단기라고 합니다. 4개를 뭐라고 하죠? 기말이라고 합니다. 판매된 수량을 6개라고 하죠. 얘를 판매된 수량을 사실은 금액으로 표현해야 되죠. 가격으로 표현하면 얘가 얼마 원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의 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이 되죠. 여기까지는 공감하십니까? 다시 매출 원가는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이죠. 그런데 회계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 산식을 무지 잘 알고 있어요. 손익 우리 홈택스에 신고하는 거기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뭐 간편장부 신고하거나 추계 신고할 때도 이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이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단어의 수학적 산식이에요.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나온 내막을 뜯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그리고 기초 더하기 단기를 큰일 났네.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판매 가능수라고 합니다. 판매 가능수. 그래서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에 대해서는 한 템포 끊었다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수업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이야기했습니다.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을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 저는 처음에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한글을 그대로 외웠어요. 이 방법이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먼저 접근을 했고요. 제가 기초 더하기 단기를 뭐라고 하냐면 판매 가능한 상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기초가 2개고 단기가 8개고 기말이 4개일 때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매출원가는 6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 판매 가능한 상품, 즉 창고에 있는 거는 몇 개입니까? 라고 했더니 10개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요거를 T자 계정으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자 계정, 얘를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학습하는 거, 요거 어차피 외워야 되는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요거보다는 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앞으로 제가 수업도 T자 계정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주제가 뭐냐면 상품이라는 놈이에요. 상품. 자, 상품이고 이제 요 위에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상품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상품이라는 놈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재고 자산입니다. 얘는 재고 자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단어는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자산. 여기 발의정자를 그렸을 때 자산이 어디 쪽이냐면 여기가 자산이죠. 맞죠? 자산이라는 놈은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왼쪽이 증가입니다. 자, 한글로 써볼게요.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왼쪽이 증가예요. 왜 제가 지금 자산이 왼쪽이 증가냐라고 했더니 발의정자 그릴 때 왼쪽이 자산이기 때문에 왼쪽이 증가다 이 말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왜 왼쪽이 증가해라고 질문한다면 발의정자 그릴 때 자산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이 증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이 분계예요. 분계가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해요. 근데 양면성이 두 가지 모습을 좀 띄웁니다. 어떤 사람은 분계를 되게 쉬워하고 어떤 사람은 분계 되게 어려워요. 제가 분계를 되게 어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려워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그걸 깨닫게 된 게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깨달았어요. 요거. 지금 하는 거. 발을 정자 그렸을 때 왼쪽이 자산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자산이 왼쪽에 있다라는 말은 왼쪽이 증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상품이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자산의 왼쪽이 플러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플러스 밑에를 뭐라고 하냐면 기초라고 합니다. 됐죠? 기초 밑에를 뭐라고 하냐면 단기라고 그러고 단기 오른쪽을 기말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물음표죠. 물음표. 얘가 이제 공식이에요. 자, 공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차 익숙해질 거예요. 플러스 밑을 기초라고 그러고 기초 밑을 단기라 그러고 단기 오른쪽을 기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습이. 자, T자 계정과 저도 안 친해지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어지더라고. 그냥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T자로 접목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플러스 밑을 기초, 아래를 단기, 그리고 오른쪽을 기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엔 퀴즈 가볼게요. 지금 현재 수업하고는 조금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 퀴즈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T자로 그렸습니다. 자, T자 그렸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글자의 어떤 계정은 부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부채. 부채는 어디가 증가일까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여기가 부채니까. 부채는 오른쪽이 증가요. 부채는 오른쪽이 증가입니다. 오른쪽이 증가라는 말은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요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요런 모습이 뭐냐? 여기가 뭐가 되냐면 기초. 여기가 단기. 여기가 기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물음표. 자, 물음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온다 이 뜻입니다. 여러 가지 온다는 거고, 요 세 개는 고정입니다. 고정. 기초, 단기, 기말, 기초, 단기, 기말, 기초, 단기, 기말. 이 물음표는 여러 개가 올 수가 있는데, 상품이라는 놈이 여기 오면 통상 오는 물음표의 이 글자는 매출 원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자, 자산에 따라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상품일 때는 매출 원가.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만한 지식을 쌓여있는 폭탄을 여러분이 지금 던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맞았어요. 이거를. 지금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아시겠죠? 너무 머리에 널려 하지 말고 느낌으로 가는 것만 받아들이세요.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은 정보를 던졌어요. 제가. 물론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계속 던질 겁니다. 계속 던질 건데 여기서 갖고 가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T자 계정은 기초, 단기, 기말, 매출원가 이런 것이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은 요거예요.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은 매출원가다.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죠. 그럼 이렇게 돼요. 기초하고 단기하고 합과 매출원가와 기말의 합은 똑같아요. 이런 관계인 거죠.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더하기 단기에서 매출원가와 기말을 더하면 똑같은데 기초 더하기 단기에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요 산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얘의 산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산식 때문에 얘가 만들어진 케이스 느낌이 아니라 원래는 얘가 그림이고 여기서 나온 산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왼쪽의 합, 기초 더하기 단기를 뭐라고 한다?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한다. 근데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매출원가 더하기 기말도 판매 가능한 상품하고 동일하다는 말이죠. 기말은 어떻게 구하냐고요? 기초 더하기 단기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되죠. 매출원가 더하기 기말에서 단기를 빼면 기초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즉 왼쪽의 합계와 오른쪽의 합계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산식이든 간에 이 T자를 외워놓으면 이 T자를 학습해 놓으면 어떠한 산식이든 벌어져요. 자,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얘입니다.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을 매출원가라고 한다.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 돌아가 있습니다. 얘 이름은 매출원가죠. 자, 얘 이름은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에서 단기를 더하고 기말을 빼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2,500에서 5,500을 더해요. 그 얼마가 나오죠? 8,000이 되죠. 여기서 8,000을 빼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0이 된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기초에 2,5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 5,500만 원에서 사왔고 판매 가능한 상품이 8,000원이었는데 기말에 8,000원 하나도 안 팔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창고 기말 상품의 의미는 기말에 창고 문을 열었더니 8,000 그대로 있다 이 말이다. 하나도 안 팔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밑에 한번 볼게요. 얘도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그래서 뭐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기를 더하고 얘를 빼면 얘가 나와요. 그럼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1억 5,500에서 38억 4,500만 원어치를 더 샀다가 나중에 다 장사하고 창고 문을 탁 여니까 창고 문에는 6,400만 원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이만큼 팔렸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얘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웁니다. 이제 이 화면을 지우면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에 의해서 매출원가가 만들어졌고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에서 매출원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얘 매출원가는 0이고 얘 매출원가는 39억 3,600만 원이고 이 두 개를 합했을 때의 결과물은 매출원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매출액에서 여기에 있는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43억 6,400에서 39억 3,600의 매출 원가를 빼고 나니까 매출 총이익은 4억 2,800이 나오는 거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 됐습니다.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어떤 모양이냐면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보험료, 소모품비 전부 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죠.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계산 근거가 되고 얘가 계산 결과가 되었고 여기서 얘를 빼고 나면 드디어 영업이익이라는 놈이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 하나밖에 없죠?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밖에 없죠? 얘를 빼고 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흐름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가져서 7,100만 원만큼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었고 그 중에 여기 아래에 법인세 비용 1,700만 원이 빠지고 나면 여기서 법인세 비용 1,700만 원 빠지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손익계산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요 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이제 눈에 좀 보이죠. 이제 글자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는 이제 기업명, 여기는 일정 기간, 여기는 보고 통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단어가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그 다음 얘네들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빼고 나면 영업이익 더하기 영업의 수익 빼기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자 순이익, 거기에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손익계산서의 흐름입니다. 조금 뭔가 좀 깨달음이 옵니까?
예, 뭐 제가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대체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손익계산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속으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글자는 손해와 이익입니다. 손해, 이익. 매출 총, 제가 이익으로 읽어볼게요. 매출 총 이익 있죠? 흐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저 밑에 있죠?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경상이익이라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괄호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이제 키워드 제가 좀 세게 읽었는데 판매와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일 위에 있는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 외가 아니라 영업 내 비용을 말한다. 정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3번이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 땡큐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손익계산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